유엔 안보리 결의 이후 첫 제재 사례가 나왔습니다. 필리핀 당국이 북한의 선박 진통호를 몰수했고 선원들은 추방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그리고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필리핀이 북한 선박을 몰수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앞서 전해드렸습니다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이 진통호는 이미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안에 포함되어 있는 리스트에 포함된 선박으로 알고 있는데 2월 21일 인도네시아를 출발해가지고 3월 3일 이 필리핀 수비항에 도착을 했는데 3월 3일이라면 유엔 안보리 결의가 나온 직후입니다. 따라서 필리핀은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해서 이 선박을 원래 모든 북한 선박은 전수조사 검색을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1차 검사에는 의심 물질이 발견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필리핀은 2차 수색을 할 때는 이 전파 이 무기 탐지기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검사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발견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에 신고를 하고 추가 이 검사를 받도록 아마 의뢰를 한 것 같고 이 필리핀 자체 판단에 따라서 이 선박을 일단 몰수하고 선원을 추방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호령 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요번에 보면 이제 두 번째의 정밀 검사를 통해서 이제 선원들을 이제 추방을 하고 이제 몰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그 전에 2012년에 그 청천강호가 파나마에서 한번 비슷한 경우로 선례가 있었죠. 겉으로는 설탕을 싣고 간 배였지만 자세히 보니까 거기에 미사일 관련 부품이 담겨져 있어서 이제 몰수가 됐던 그런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록 겉으로 보이기에는 팜오일을 실은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뭔가가 의심스러운 그러한 그 유사한 사례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번에 그 제재 에 따른 첫 번째 그 시행된 조치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진통호가 제재 대상에 포함이 됐다는 내용 우리 문 의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렇게 지금 제재 대상에 올라 있는 선박이 31척이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선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기본적으로 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 명시되어 있는 의무사항은 기본적으로 모든 화물을 전수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 의심 화물이 있을 경우에는 입항 자체를 불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몰수를 할 수 있고 추방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번 필리핀의 경우 일단 거기에 따라서 전수조사를 했고 일단 몰수 조치를 취한 겁니다. 그런데 아마 일부 보도에 의하면 중국 같은 경우는 이 31척 다시 말하면 리스트에 포함된 31척은 아예 입항 자체를 금지하도록 그런 조치를 취했다고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유엔 안보리 결의가 나왔지만 이 결의를 이행하는 각 나라가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그대로 할 것인지 그보다 더 강화된 조치를 취할 것인지는 각 나라가 결정하는 것인데 지금 이 화면에 나와 있듯이 31척을 입항할 수 없도록 만들고 만약에 입항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입항할 경우에는 몰수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이런 선박뿐만 아니라 항공기조차도 영공 통과를 불허하는 역시 육로로 나오는 트럭, 화물 트럭도 역시 동일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금 의무화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금 북한이 그 안보리 제재 결의안이 지난번 4차 핵실험과 또 광명성 시험 발사 이후 한 52일 만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굉장히 센 제재 결의안이 나올 것이다 해서 여기에 대한 나름 그 북한 또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아주 재빠르게 회원국들도 이 31개 어떻게 보면 그 북한의 원양 해운 관리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배 리스트가 31개인 거죠. 그래서 북한 선박에 대한 이 31개의 리스트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도 있게 보겠다라고 했는데 각 국가별로 중국도 이미 블랙리스트에 올렸고요.
그다음에 이유도 이 31개의 그 북한 선적에 대해서 예. 주의 깊게 대응을 하겠다라는 감시를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유엔 그 제재 결의안 플러스 각 또 유엔 회원국이 북한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보다 강도 높게 예. 대응을 하는 거에 따라서 더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이고 북한이 비록 국적을 바꾸고 또 그 배명을 바꾼다 할지라도 그거를 또 추적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네. 또 정보를 같이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전처럼 이렇게 빠져나가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북한이 그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지금 그래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그 꼼수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픽으로는 네. 이름이 바꾼 상황이죠. 그렇죠. 선박 이름을 령군봉에서 철령으로 이름을 바꾸고 또 어은청년호는 후창호로 이렇게 바뀐 저런 게 좀 먹혀 들어갈 거라고 북한은 생각한 모양이죠. 예, 이제 북한은 선박뿐만 아니라 사람 이름도 이중으로 합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개인이 제재 대상이 되면 그 사람의 이름을 바꾸고 뭐 북한은 얼마든지 신분증도 위조하고 여권도 위조해서 예. 그렇게 해서 제재를 피해 나가는 또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계좌가 제재를 당하면 B, C 다른 차명과 제자들을 만들어서 예. 그런 것들을 이제 피해 나가는 그런 이 속임수들을 그동안 취해왔고요. 예. 이것도 역시 그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이호령 박사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그런 속임수들을 이미 그동안 많이 봐왔고 예. 그것을 차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할 것이다. 특히 이름을 바꾸더라도 원래 선적들의 그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북한은 이번에야말로 촘촘한 이런 제재망을 피하기는 현실적으로 예. 어렵다. 아마 김정은이가 처음으로 이렇게 필리핀에서 몰수를 당하고 추방을 당하는 이 상황이 이번 안보리 제재 결의가 말이 아니라 진짜 뼈아픈 조치로 예. 시작이 됐다고 하는 것을 아마 느끼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대북 제재에서 관건이 됐던 게 중국의 조치 아닙니까? 근데 그렇죠. 중국도 이번에 보면은 선박 31척을 네네. 대상에 올렸다고 그러거든요. 네네. 뭐 예전하고는 좀 다른 태도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많이 달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일단 그 중국 주민들이 이웃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이미지, 그다음에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안에 대해서 이행할 것인가에 대한 중국 국민들의 정서를 보면요, 예. 80% 이상이 황구 신보를 통해서 보면은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제재에 예. 중국이 동참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중국 그 정부도 저희한테 계속해서 우리는 제재 결의안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라는 네. 의지를 굉장히 또 강력하게 피력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양위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의 그 경제 개발이 지금 처음으로 7%대로 이하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6.5에서 7%. 그래서 만약 중국이 이 그 국제사회에서 취하는 이런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이 이전처럼 느슨하게 간다면 또 하나의 축에서 감시를 하고 있는 거죠. 미국이 네. 또 바라보고 있고 또 국제사회가 같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또 중국 경제에 미칠 수 있는 또 그런 부정적인 영향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번에는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예. 중국이 굉장히 적극적 참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이제 보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결국 지금 그동안 북한이 중국의 그 권고를 무시하고 예. 3차 핵실험, 4차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고 특히 이번 같은 경우 우다웨이를 보내서 미사일을 쏘지 말도록 권고했지만 우다웨이가 평양을 떠난 바로 그 다음 날 예. 미사일을 쐈습니다. 예. 시진핑으로서는 정말 김정은에게 뒤통수를 맞은 그런 결과가 된 것이고 예. 결국 이 중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북한에 대해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결국 중국의 국익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결국 북한의 김정은의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이것은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라든지 중국의 네. 세계적인 위치 이런 것들에 심대한 부정적인 영향들을 중국도 이번에야말로 절실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예. 특히 초기에 아주 강한 의지와 강한 조치들을 보여줌으로써 국제사회의 의구심 중국은 뭐 저렇게 초기에는 하지만 나중에는 위험해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의 눈초리가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네. 그런 의미도 아마 담겨져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유럽연합도 개인 그 16명, 기업 12곳을 추가를 했어요.
그거는 유엔 제재하고는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일단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제 유엔 제재 결의안이 나왔다면 유엔 회원국은 그 제재 결의안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이행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실천을 해나가는데 수립된 계획을 유엔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EU도 유엔 제재 결의안이 나오고 그것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수립하고 하나하나 시행을 해나가는데 그 첫 번째 조치로서 말씀하신 대로 개인 16명, 기업 12곳. 근데 이것이 유엔 안보리에서 공시한 리스트와 일치하는지 여부는 그거는 아마 아직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EU 차원에서도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확고하게 이행하겠다고 하는 실질적인 조치의 첫 번째 모습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본 그 유엔 요번에 결의안의 2270호는 어떻게 보면 가장 그 기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각 국가 양자 제재를 취하든지 이번 EU에서 EU 차원에서의 또 대북 제재를 취하는 거는 그 2270호 플러스 알파를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EU 차원에서 대북 제재를 하는 데 있어서 이건 기본이고 거기에 더 추가해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10년 전에 북한이 1차 핵실험을 단행했을 때 그때 그 EU 국가와 북한의 그 무역 관계가 한 3억 달러가 됐는데요. 그때 결의안이 유엔 결의안이 나올 때마다 EU도 추가적으로 이런 결의안을 또 EU 차원에서 냈었는데 그때 취한 조치들로 인해서 지금 현재는 10분의 1 규모로 한 3,600만 달러로 무역 규모가 상당히 다운되어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나온 이러한 제재를 EU 차원에서 했다라는 것은 플러스 알파로 더 어떻게 보면 우리로 치면은 양자 제재 차원에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지금 필리핀, 중국, EU 쭉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각 나라마다 제재 강도나 이런 게 좀 달라질 수는 있군요. 그렇죠. 양자 제재 차원에서 EU 유엔 차원에서 한 거의 결의안에 어떤 데는 강도를 만약 2를 한다면 어떤 데는 3으로도 할 수 있고요. 뭐 5로도 할 수 있고 그거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택할 수 있는 방법은 테크닉은 다양하게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 정부도 독자적인 대북 제재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 정부는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유엔 결의안이 나오기 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개성공단의 완전 가동 중단이라고 하는 뼈아픈 결정을 내렸었죠. 결국은 우리 정부가 우리 기업과 우리 국민들의 손해를 감수하고 이런 어려운 결단을 내린 자체는 결국 유엔에서 만장일치의 강력한 결의안이 나오게 만든 동인이 됐고 그동안 머뭇머뭇거리면서 소극적이었던 중국의 태도를 바꾸는데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나왔고 이제 시행 초기 단계입니다. 유엔 결의안이 실효성을 발휘하고 기본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김정은의 태도를 바꾸고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으로 나가려면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행이 돼야 하는데 사실 그 선봉에 우리 대한민국이 서야 합니다. 핵미사일이 우리를 향한 가장 직접적인 위협이기 때문에 오늘 윤병세 장관도 YTN 출연을 통해서 밝혔듯이 우리가 선도적으로 나가겠다. 따라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야말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보다도 훨씬 강도가 높은 그런 이 제재 조치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구체적인 것으로서 낮은 선봉을 통해서 석탄, 러시아산 석탄을 나진항에서 배로 이송하는 그런 그 프로젝트를 일단 중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를 했고요. 북한 선적뿐만 아니라 북한을 드나드는 모든 배와 항공기라든지 이런 것들의 입항, 통과 이런 것들을 금지하는 조치들도 아마 포함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저 나치진 핫산 프로젝트에 대한 대응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미 개성공단도 이제 전면 중단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 위에 있는 그 나진 핫산에서도 원래는 이제 3국의 프로젝트로 해서 이제 진행이 남북 관계가 좋았을 경우에는 진행될 수 있는 주요 아이템 중에 하나였지만 지금 이런 제재 국면 하에서 나진 핫산을 가동시킨다라는 거는 그 균형이 맞지 않은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나진 핫산
저런 프로젝트는 당분간 제재 국면 하에서는 중단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이렇게 제재가 이뤄지면서 북한도 요즘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뭐 선제 공격 방식으로 전환하겠다. 네네. 또 핵탄두 실전 배치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북한이 이제까지 해온 행태를 봤을 때 선제 공격을 안 한 적이 없었죠. 예. 6.25 전쟁부터 시작해서 뭐 천안함 사태, 연평도 사건 모든 게 다 북한의 사실상 전력 운영은 예. 공격적이었지 방어적이진 않았습니다. 예. 그거를 이번에 그냥 말로 한번 했었던 것이고 우리가 네. 거기에 대한 대응은 항상 방어적 입장에서 북한의 그러한 공세적인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왔었던 거죠. 그래서 김정은의 이번에 발언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특이한 점을 특이한 점으로 간주하기에는 예. 별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핵탄두와 관련해서는 임의의 순간에 뭐 이제 쏠 수 있게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이거 역시 검증할 방법도 없고 실질적인 그런 배치 능력 면에서도 매우 신뢰성이 낮은 예. 그런 말이라고 볼 수가 예.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김정은이 박근혜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면서 비난을 했어요. 그건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결국 지금 이제 일련의 북한의 반응을 보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하나는 내부 결속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문제가 김정은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에서 비롯된 것이거든요. 예. 핵미사일 도발을 안 했다면 이런 환경이 조성이 되지 않는 것인데 마치 김정은의 잘못된 것을 외부의 잘못으로 돌려서 예. 내부를 결속시키고 적개심을 고취시키는 그런 조치를 취하면서 또 한 가지는 결국 일련의 그런 발언들이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 국민들을 힘들게 만들고 안보 피로증을 유발시켜서 북한을 향한 제재와 압박의 예봉을 꺾어보려고 하는 예. 이런 꼼수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이런 꼼수에 우리가 넘어가지도 않을 뿐더러 결국은 이런 이 북한의 반응은 김정은이가 그만큼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압박을 뼈아프게 느끼고 있는 반증이다.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대통령을 실명으로 거론하면서 노동신문의 각종 매체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비방의 글을 쏟아내는 것은 예. 결국 김정은 스스로가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세계적으로 공표하는 예. 그런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미 국무부도 반응을 네. 내놨어요. 그 북한 핵 공격에 반격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네, 네. 밝혔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이 보면은 항상 그 2013년에도 그랬었죠. 그 어떻게 보면 네. 비슷한 상황이라 볼 수가 있는데 2012년 말에서 2013년 초까지의 그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와 3차 핵실험 이후에 보면 굉장히 그 김정은이 이러한 그 공세적인 발언을 하고 비슷하게 미사일 시험 발사도 하고 이런 태도를 이번에도 똑같이 이렇게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예. 미국의 그런 반응은 이제 더 이상 그런 말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는다. 실력으로 정말 그런 말에 너희가 책임지도록 해줄 수 있겠다라는 그런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그런 선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제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사드 배치 지금 최근 공동실무단 약정 체결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가장 관심이 과연 이게 어디다가 설치를 할 것이냐 장소 문제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소만 관련해서. 예, 이제 장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 사드가 얼마나 우리 한반도 안보에 주한미군 기지와 예.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이 안전하게 지키는데 얼마나 효용하게 운영할 수 있느냐, 예. 가장 적지가 어디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역시 전자파 이런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지역, 그런 입지 조건, 그것을 아마 한미 간에 협의해 나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가 하면 또 중국은 또 반발을 하고 있고 러시아도 은근히 지금 반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또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사드 문제는 외교 사안이 아닌 거죠. 예. 군사적인 사안인데 어떻게 보면 그 중국과 러시아가 이 저희의 그 방위와 관련된 안보와 관련된 사안을 자꾸 외교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 거기에 굉장히 그것이 주요이냐.
에서 움직여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요. 예. 제 우선은 우리의 그 방어력이 얼마만큼 충분히 달성됐느냐의 그 기준에 맞춰서 적정 그 부분을 외교적으로 해소를 해야 되는 거지. 예. 그 전에 사드를 도입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국과 러시아의 그 어떤 그 민감성과 예민성의 문제를 푸는 예. 사안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좀 더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 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그리고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